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고 어디에 활용되며 이러한 전반적인 파생상품 투자상담사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의 자격 시험 및 시험 과목이라든지 배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세 번째는 과목별로 어떤 부분이 출제 경향이 높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자격증하고 중복되고 또는 공통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공부가 이 자격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자격증과의 우리가 취득을 할 때 기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와우패스에서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증 합격을 위한 단계별 학습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는 말 그대로 파생상품을 매매하고자 할 때 투자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것으로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권회사에서 고객이 파생상품을 매매하고자 한다면 이 파생상품이 매매되는 거래소에다가 직접 주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반드시 회원인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 거래소에다가 주문을 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 고객과 회원 간에 있어서 이 고객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매매에 대한 상담을 하려면 반드시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이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증권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증권투자상담사라든지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또는 펀드투자상담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 있어야 될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자격증이 있으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역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얼마든지 입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사한 후에라도 그런 업무를 담당하려면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들은 내부적으로 승진을 할 때 이러한 자격증이 보유 여부를 대부분 확인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입사를 하기 전에 또는 이직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직을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취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은행인데요. 은행인 경우에 우리가 해외 펀드가 있죠. 펀드 같은 경우에 그 환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위험 노출 때문에 펀드에 대해서 선물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한 계약. 또는 여러분 키코라는 상품 들어보셨죠? 장외 옵션에 관련된 상품인데요. 이런 파생 상품을 은행에서도 어떤 그 수출업자라든지 또는 해외 펀드 가입자는 이러한 사람들과 장외 그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했죠. 그러면서 은행의 그러한 부서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취득을 하고 있는데, 설사 그러한 파트에 근무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걸 대비해서 대부분 은행에 계신 분들도 취득을 하고 있고, 또는 은행을 입사를 희망하는 뭐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응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주관은요, 금융투자협회죠. 과거에는 우리가 증권협회라는 게 있었고,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가 있었는데 그게 통합이 됐죠.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시험은 이제 1년에 2번 보던 해도 있고, 3번 보던 해도 있는데, 2013년, 내년이죠. 2013년에는 3번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하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날짜는 보시면 2월 24일, 그 외에도 5월, 10월 이런 식으로 해서 약 3, 4개월 단위로 텀으로 해서 시험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꼭 뭐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타 지역에서도 그러면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가 초기 때는 이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기초자산이 현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증권투자상담사가 있어야만이 볼 수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에 대한 자격 제한에는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합격 기준은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는 시험 과목이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다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네 과목이 있는데 각 과목별로 40% 이상을 득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평균 60점이라는 걸 보면 점수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지만 이 시험이 사지선다형으로서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닌 특성상 대개 보면 난이도가 상중하로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도 있지만 까다로운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60점을 됐을 때 보면 되게 아주 고득점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절대평가의 시험의 대부분 공통점이 60점을 전후로 해서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합격하시는 분들도 60점을 조금 넘기는 정도 수준이고 떨어지는 분도 형편없는 점수가 나오지는 않고 50점대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절대평가인 특성상 중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접수는요, 응시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시험의 구성과 배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배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과목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제1과목은 지정된 거래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내 파생 상품에 관한 시험 문제입니다. 장내 파생 상품으로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선물이라는 과목과 옵션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선물이라는 과목에서 15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옵션도 15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다음 화면에서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만은 이 선물인 경우 기초자산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옵션도 4가지가 있어요. 주가지수가 있고 채권이 있고 통화가 있고 일반 상품이 있습니다만은 이 15문제에서 크게 나눠보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이 있고 이거 외에 채권이라든지 통화라든지 또는 일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이나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지수에서가 거의 비중이 50% 가까이가 여기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매우 상세히 공부를 해야 되고 나머지 요 3가지의 기초자산으로 약 50%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출제 내용 부분은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옵션도 15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1과목은 이 30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 20%에서 약 30% 이내 정도에서는 계산 문제 유형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잘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과목인 경우에는 이 과목은 장외 옵션입니다. 장외 파생 상품인데 지정된 장소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1대1 협의에서 이루어지는 장외 파생 상품에서는 수합이라는 과목이 10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장외 파생 상품이 15문제를 출제되고 있는데 수합 10문제는 이자율 수합이라든지 통화 수합이라든지 기타 주식 수합, 에코리 수합이라든지 상품 수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 10문제의 대부분은 이자율 수합에서 8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8문제에서 9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고 8문제 내외에서 출제되고 있고 통화 수합에서 1문제 정도, 기타 1문제 정도 이렇게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 수합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 그래서 이자율 수합은 표준형과 비표준형이 있는데 이 8문제 안에 표준형에서 한 6문제, 비표준형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그 다음 기타 파생 상품 이 부분에 15문제인데요. 15문제는 크게 장외 옵션 부분과 그 다음에 통화 관련 장외 파생 상품과 그 다음에 신용 이용과 관련된 파생 상품 이렇게 크게 3파트로 나눠지는데요. 15문제에서는 장외 옵션에서가 7문제, 6문제, 7문제 내외, 통화 장외 관련해서 한두 문제 내외, 그 다음에 신용 파생 상품에서 6문제에서 7문제 내외, 7문제까지는 아닙니다만 한 6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기타 1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데 역시 비중은 장외 옵션과 신용 파생 상품의 비중을 둬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요 2과목에서는 계산 문제가 비중이 여기서도 한 20% 정도는 계산 문제 비중이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25문제에서 20%니까 한 5문제 가까이가 계산 문제라 형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과목, 2과목이 이런 식으로 비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과목. 제3과목은 두 과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과 리스크 관리가 13문제가 되어 있고 영업실무 및 직무윤리가 12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크 관리 13문제는 크게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과 시장 위험과 두 번째 신용 위험, 세 번째 금리 리스크, 그 다음에 기타 위험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리스크 관리 부분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계산 문제 비중이 매우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비중이 높다. 특히 이 계산 문제 비중은 어디서 많이 내고 있냐면 시장 위험, 특히 바에서 계산되는 이 계산 문제. 그래서 문제 비중은 역시 시장 위험에서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한 7문제 내외가 시장 위험에서 출제되고 있고 신용 위험에서가 한 3, 4문제, 금리 위험에서도 한 3문제 정도, 금리 위험에서도 한 2문제, 기타 1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이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문항수 썼지만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오차 좀 있겠죠. 어쨌든 시장 위험이 가장 바에 관한 문제, 우리가 바의 부분에서도 우리 이제 그 델타 분석법의 비모수적 방법인 델타 분석 외에 모수적 방법인 시뮬레이션 방법이 되는 부분이 있죠. 특히 계산 문제는 이제 델타 노멀 방법에서 주로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업실무 및 직무윤리는 12문제인데요. 영업실무 부분은 이제 규정하고 거래소 규정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직무윤리가 조금 윤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본서 정독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과목은 25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끝으로 4과목 법규입니다. 이 4과목인 경우에는 문항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일 적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20문제밖에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규인데 이 범위가 매우 큽니다. 일단 첫 번째 자본시장법이 6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금융위 규정 6문제, 금융위 6문제, 그 다음에 협회 규정이 4문제, 그 다음 끝으로 거래소 업무 규정으로서 4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 자본시장법과 금융위 규정 이 부분이 공부할 양이 매우 많고 또 시험도 까다롭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다음에 그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금융위 규정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적기 때문에 이 금융위 규정은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 규정만 먼저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자본시장법을 먼저 하고 금융위 규정으로 넘어야 된다. 이 부분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대비하셔야 되고 안 그러게 되면 제가 과목에서 40%가 안 되면 과락이라고 그랬죠. 과락이 되면 전체가 60점이 돼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과락을 주의해야 될 과목이 4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법규나 이런 규정 부분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내용도 공부할 내용이 좀 많다. 그래서 반드시 정독을, 기본서 정독을 여러 번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고요. 협회 규정이나 거래소 규정은, 특히 거래소 규정 같은 경우에는 1과목과 일부 겹치고요. 그 다음에 3과목의 영업실무와도 일부 겹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평이한 과목입니다. 협회 규정은 중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 4과목이 과락에 대비해야 될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1과목 선물 옵션은 보통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3과목이 공부할 때는 매우 까다롭게 느끼는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시험을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 주로 용어 위주로 내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대단히 부담스럽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또 그렇게 어렵게 느끼는 과목은 아니다. 3과목 같은 거 계산 문제를 얘기했고요. 4과목은 계산 문제가 거의 전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시험에 120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문항을 갖고 100점 만점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1점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2시간에 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문제를 1분 30초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분 30초 넘기면 일단 지나가야지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을 쌓을 때 2시간 안에 100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를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이거와 유사하지만 다른 위험관리사라고 하는 FRM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러한 시험을 볼 때 선물 옵션 파트 부분에
과목은 면제되는 그러한 이제 혜택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에 가보시면 과목별로 출제 경향 및 전략을 써놨는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1과목 파생상품 1에서 선물과 옵션 부분 정리해둔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선물 부분에서 주가지수 위주로 말씀드렸고 옵션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2과목 부분에서 보면 수합과 파생상품, 수합에서는 이자율 수합 위주로 공부를 잘 정리하신다는 걸 했고 기타 파생상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옵션 부분, 장애 옵션과 신용 파생상품 위주로 공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화면에 가보면 제3과목 리스크관리 및 직무윤리에서 리스크에서는 시장 위험이 가장 출제 범위가 많다. 그러나 신용위험, 그 다음에 신용위험 같은 경우 뭐 기대 손실이라든지 기대 외손실, 그 다음에 금리 위험에서는 뭐 금리 감은 갭이라든지 듀레이션 갭 모형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영업실무 및 직무윤리에서는 특히 직무윤리 부분에서 조심하게 꼼꼼히 대비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화면에서 끝으로 4과목 법규 및 규정에서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위 규정을 매우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법규와 규정은 좀 이렇게 시간을 얇게 공부하겠다라고 했다는 과락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서 위주로 해서 정독을 철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격증별로 이제 중복되는 학습 내용인데 결국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기타 다른 자격증, 뭐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재무위험관리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요. 자, 그런 자격증을 보시다시피 내가 어떤가 하나를 공부하면 다른 자격증에서 중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서 선물 옵션에서 우리가 채권 선물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때 채권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채권은 다시 증권투자상담사에 가서도 또 나오게 되고 은행 FP라는 자격증, 우리 자산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죠. 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데 또는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채권 운영 전략에서 또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자, 파생상품 투자상담에서 내가 파생상품을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또는 장외 파생상품 이런 걸 공부를 했다면 다른 자격증에서 은행 FP라든지 투자자산운용사에서 또 거기 가면 파생상품 투자전략이라는 과목이 또 있는데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른 자격증에서의 파생상품은 뭐 거의 거저먹기로 할 정도로 여기서 자세히 파생상품을 다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다른 자격증에서 파생상품은 매우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와우패스에서의 단계별 학습 전략은 정규반이 있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시험 위주로만 공부하시다 보면 말 그대로 시험 끝난 다음 날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서를 통해서 정규 과정을 통해서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에 대해서 뭔가 좀 알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시험만 합격하겠다라고 해서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입사 후 또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때 전혀 기억이 남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규반을 통해서 기본서 강의를 먼저 습득을 하고 그러니까 금융투자협회에서 지정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통해서 정규반을 통해서 전체적인 기반을 다진 다음에 기반을 다졌다 하더라도 내가 놓치는 게 있겠죠. 그러한 부분은 최종 정리반을 통해서 되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시험 자체가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체크해서 그런 걸 통하고 뒤에 가서 뭐 일일 특강이라든지 핵심 200제라고 해서 실제 출제 문제보다는 2배수 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생상품 투자상담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파생상품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검증하는 부분이지 이거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한 자격증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을 먹었다면 끝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건 그러한 부분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달렸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이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정했다면 그걸 끝까지 밀어갈 부분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 어떤 선택의 부분에서 계속 놓여진다면 영원히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파생상품 투자 상담에 대한 설명회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